제2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 그리고 제3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김동철 최고위원 오시면 잠깐 말씀드리죠. 김동철 비체부입니다. 비체부.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중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저께 12일 월요일에는 울산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최고회의를 열고 수소차를 시승하고 수소연료 충전을 직접 하고왔습니다. 저희를 환영해 주시고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한국문회사의 고일주 대표이사, 한국수소산업협회 장봉재 회장을 비롯한 중진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전국 자동차 산업 생산액이 약 21%를 차지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는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38.7%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전체 중 약 30%의 업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신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합니다. 정부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하고 양산 체제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5년 전 독일에 갔을 때 덴마크의 수소차 25대를 팔았다고 해서 아주 기뻐했는데 작년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들었더니 일본의 토요타가 현대차를 배 이상 따돌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지금까지 수소 충전소가 전국에 14군데밖에 되지 않는다니 수소차 개발이 어찌 되겠습니까? 서울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양재동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수소차를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야 정부가 수소차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금년도에 659대 보조금 지원에 2019년 내년에는 2000대군 810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16,00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310곳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토요타 말고도 벤츠, BMW, 쉐보레 등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차 양산을 시작하면 세계 최고, 또 세계 최초, 또 최고의 수소차를 자랑하던 한국의 현대차는 자취도 없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과감하게 크게 투자하십시오. 우리 당의 김동철 의원은 수소차 지원에 대해서 만대에 대한 지원을 제의하고 있는데 수소차 구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대수를 과감히 늘리고 수소 충전소를 일반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늘려주십시오.
알바 일자리 늘리는데 2년 동안 54조, 내년에 23.5조를 세는 예산으로 신기술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혁신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수소차를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으로 키울 것을 제의합니다. 현대차도 새로운 기술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전태일 열사 48주기 주도식에 다녀왔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신하여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일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줄일 뿐입니다. 지금도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하반기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찾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때 주 52시간 근로제를 환영한다고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나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을 더 늘리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실질 임금을 저하시키고 기업 활동의 위축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철학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배와 정의의 위기가 아닙니다. 생산과 성장의 위기입니다.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활동을 부추기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공정성장 명분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주로 소득 주도 성장 논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 철학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언론사가 예결위원들의 예산정책에 대한 이해력과 대안정책 제시 능력을 기준으로 종합평가한 결과 우리 당 최입의 의원께서 10점 만점 중 무려 9.1점을 얻어서 가장 큰 활약을 이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제유원은 이번 예산심사 중 깜깜이 예산으로 분류되는 정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낭비성 사업 지출 구조에 대해 꼼꼼히 지적하는 등 예산심사 본연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위원으로 손꼽혔습니다. 그 외에도 이해운 의원, 지상욱 의원이 3위권, 4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수는 비록 전체 의석의 10분의 1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처럼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쟁과 당리 당략을 자제하고 앞으로도 원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혜원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9시부터 회의가 있다고 참석을 못하셨는데 이혜원 의원께도 축하의 말씀드리고 지상욱 의원께도 축하 말씀드리고 1등을 하신 우리 최인배 의원께 평가를 드립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네, 어제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돌려막기 인사,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 요구에 답이 없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또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는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내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대 인사배제 원칙은 있으나 마나였고, 청와대에서 공직 인사 7대 원칙을 자신있게 발표했지만 그 이후 후보자로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 중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7대 원칙에 이대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조국 수석은 자신의 임무를 인사 검증이 아니라 SNS 활동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의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간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을 발표한 날 오후에 청와대가 기습적으로 인사 임명을 강행한 점입니다. 한마디로 협치는 말뿐인 쇼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년 반 동안 인사 검증에 철저하게 실패한 조국 수석을 해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만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정대로였다면 내일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부 개편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하면서 퇴짜를 놓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 이익의 균형은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입니다. 기성세대는 연금을 다 받고 미래세대는 세금을 더 내면 된다는 발상은 미래세대에 대한 목숨의 극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윈윈할 수 있는 분명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정상화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개선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 차원의 논의 시작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최고중진 연석회의 두 번째입니다. 오늘 중진 의원님 4분 참석하셨는데요. 예, 정병국 우리 중진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내일은 온 나라가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수능 시험일입니다.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59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그간 자신이 갈고 닦은 실력을 증명을 해야 하는 순차대한 날입니다.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입니다. 숙명여고 사태의 본질은 잘못된 아버지의 정으로 인한 개인 비리를 넘어서 내신에 목매게 하는 현재의 대입제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수능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수시 전형의 비중을 크게 높였습니다. 올해만 해도 대입정원의 76.2%를 수시 전형으로 뽑았고 이중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86.2%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능 폐해는 내신 폐해로
전이되어서 변정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2022년 대입 개편안 문제로 김상곤 교육부 부총리가 해임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 땜질식, 누더기 처방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폐단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과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우리가 그 변화에 눈을 돌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발전하는 사회는 수요자인 산업이 교육을 선도했지 공급자인 교육이 그 선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의 최종 수요자는 대학이 아닌 산업의 현장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공교육 과정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쌓은 학생들이 새로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과의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데 함께 힘써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입제도는 바로 이 과정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2의 숙명여고 사태와 대입 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제도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과거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그 주도적으로 만드셨던 영어마을, 그 당시에 이게 하나의 그 트렌드가 돼서 전국에 확장이 됐던 경험이 있었고 좋은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교육을 바로 그 합숙을 하면서 하는 것이 그 지금은 거의 다 학교가 그걸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제가 그 이끌고 있는 인성교육 실천 포럼에서 중심이 돼서 인성교육진흥법을 2년 전에 만들었고, 그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그 영어마을을 인성마을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인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는 거꾸로 교실 캠프가 있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사들을 새롭게 교육을 시키는가. 그것은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제도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단증을 하고 있고, 또 그 현장에 와서 그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교사들도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를 크게 나타내는 것을 보았고, 또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자기에게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팀별로 그 대여섯 명씩 한 팀씩 이루어져 가지고 너무 즐겁게 수업을 하면서 그 자기의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그 잠재력을 통해서 팀별로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를 자기가 찾고, 수학이 필요하면 수학을 찾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될 영어, 수학이 중점이 돼서 암기식,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우리 아이들을 이 정신적으로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들대로
아무 쓸모없는 교육에 지금 올인을 하면서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정말 미래를 지향을 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이러한 미래를 위한 교육 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또 대입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는데 우리가 당이 앞장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담론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주승용 부장님 말씀하시죠. 먼저 할까요? 저 삼선이요. 카메라가 있어요. 마이크가 와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양보 안 되네. 제가 부의장님 이렇게 존경합니다. 예, 수원시 장항 출신 이찬열입니다. 내일이 바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정말 대한민국에 살면은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지난 3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실력 발휘를 하는 수능일인데 다행히 날씨가 따뜻하다고 그래도 한파가 없다고 다행입니다. 정동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번에 탈락이 됐는데 잘 가다가 교육에 대해서는 답이 무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교육정책 공약은 수능 시험을 절대평가로 하고 수시를 확대시키자고 하는 게 대통령의 공약인데 교육부 장관은 공론한지 뭔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대통령 공약하고 정반대인 수능을 위시로 한 정시 모집을 늘리겠다. 2022학년도에 이렇게 교육정책이 중구난방으로 대통령 다루고 교육부 장관 다루고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그만뒀는데 이 교육의 본질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는 지금도 2022학년도 대 입시 규정은 나왔지만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 숙명여건이 이런 수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신 성적을 조작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더 대통령이 생각하는 수시 모집 확대를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시 모집을 30% 이상 권장하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하고 교육부 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냉정하게 봐주시고 특히 교육부에서는 내신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월요일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시간 강사 처우 개선법이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2011년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대학도 불만이었고 강사들도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결국은 8년 동안 유예시키면서 배가 부른 데는 대학군이 없습니다. 재정 문제 갖고 유예를 시키니까 8년 동안 대학은 그만큼 돈을 안 써서 배가 좀 많이 불러지고 결국은 통과가 됐는데 정말 이번에 통과된 것은 우리 국회하고 교육부하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강사 협의체에다가 3자가 대학과 우리 국회 또 교육부 그 다음에 이제 강사 대표들 이렇게 해서 단일한 합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일한 합의가 도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좀 유예를 시켜볼까 하고 9일날 뭐 국회의장님을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어느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5일 날 열리는 저희 전체에서도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고 법사위에서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전체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약자인 시간 강사들의 신분과 또 지위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대학들이 그동안에 해온 행태를 보면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돈에 결부시킨 것뿐이 안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니까 뭐 대담이 강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겸임교수를 늘리겠다. 또 아주 나쁜 거는 졸업 이수학점을 줄이겠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대학 당국들이 그동안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갖고 대학 교육을 했는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학생들만 불쌍할 따름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을 돈으로 보는 이런 대학 당국들의 생각을 빨리 고쳐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제가 대학이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무슨 대학이 상아탑이냐.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대학은 돈탑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대학들도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시간 강사들 어려운 사람들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교육부도 대학 당국에다만 다 모든 재정을 맡기지 말고 교육부에서도 같이 재정 부담을 해서 시간 강사들 처우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승용 부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인사청문회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문회법상 이거 완전히 요식행위고 아무런 무의미한 청문회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5대 비리로 규정하고 5가지 배제 원칙을 했는데 완전히 5가지 구비 원칙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거기에다가 음주운전, 성범죄까지 하고 7대 인사 원칙을 밝혔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국민과 야당을 보란 듯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4년하고 문재인 정부 1년 반을 비교해 봤더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인사청문회가 99차례 했는데 임명 강행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이 99번에서 10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동안 인사청문회가 46번,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임명 강행이 벌써 10번입니다. 최근에 헌법재판관 한 분은 위장 전입 8번, 다른 한 분은 3번, 또 환경부 장관 후보도 역시 도덕적이 실정법 위반,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야당의 평가들에 불구하고 임명 강행했습니다. 언제까지 정말 이런 인사를 이어가야 될지 답답하고 마치 이렇게 야당의 지적을 정치적으로 흠집내게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사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말 공정한 사회인지 문재인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두고 청와대 정부, 또 낙하산 정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 패싱과 아주 캠코더의 천국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인사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인재 풀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드에 맞는 인사만 찾다 보니까 그 수가 한정되고 결국 무리한 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내 사람보다는 일을 할 인재를 찾아야 합니다. 인재 풀을 넓히면 도덕성과 전문성 같은 적임자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하고 달라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또 국회 도대체 어떤 개혁을 해냈는지 자문하고 싶습니다. 10년 이상을 끌어온 개헌은 이제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거구제라도 개편하자고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 역시 동력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 농구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21대 총선에 적용하려면 금년 내로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지난 시정연설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요즘 청와대가 남북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그 외에 문제에는 별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가지고 있는 영남표를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개헌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 철진한 레코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보다 더 치열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유불 리가 있겠지만 정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거대 양당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김동철 전 대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께서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을 언급하시면서 수소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부 예산 심사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가져온 수소차 보급 방안을 보니까 승용차는 2,000대를 늘리고 그리고 버스는 30대에서 35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가 수소차를 개발했고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도 맥소, 개발된 맥소를 지금 500대를 수출하는 계약이 맺어졌는데 수소차는 위기에 처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부작 2,000대, 버스 35대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소차에 대한 내수와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낮춰야 합니다.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낮추려면 전용 생산 라인을 갖추고 대량 생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의 7천만 원인 수소차 맥소 가격을 6천만 원, 5천만 원으로 낮출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수도 수출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이와 같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제 질타를 했고 오늘 아마 환경부에서 어떤 파격적인 대안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차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그리고 그 위생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수소차 버스, 수소차 트럭, 수소차 택시와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평화와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 없이 급속하게 추진 항목에 대해서 그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한미 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정말 국가가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법 질서가 와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민노총이 광화문 6차선 도로를 완전 마비시키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실을 점거하고, 어제는 대검찰청사의 민원실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단속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정부가 관심사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하면은 대통령이 좋아할 것인가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러한 수사에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아주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벌이는가 하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수사에 대해서는 미적거리고 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우리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기대서 정말 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어떤 번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권의 안보와 정권의 무슨 어떤 연장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정말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제대로 된 국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최고위원님 좀 예, 그리고 제가 중심에 이미지 뭐 3개 준비했다. 구경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중에 사진이 많아가지고 정말 묻지마 반문연대로는 수권 야당이 될 수 없습니다. 묻지마 반문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하고 빨갱이 장사만 일삼는 극우 세력과의 대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당이 성공하려면 극우 대야합의 실체인 반문 연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문 반극우 연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극우 세력이 갈수록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현실 부정자부터 대통령도 간첩이라는 빨갱이 장사에만 매몰된 그런 사람들까지 갈수록 그 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건강한 개혁을 부르짖던 사람들까지 이 극우 세력에 꼬리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묻지마 반문연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극우까지도 극복하는 반문 반극우 연대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적인 야권 재편을 통해서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지고 정부는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다라는 립 서비스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 농성을 일삼는 민노총 간부들 모조리 잡아들여야 됩니다. 이제는 민노총이 대검찰청까지 점거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민노총이 줄점거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대검찰청까지 점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석 달간의 대검찰청 외에도 서울 고용노동청, 대구 고용노동청장실, 김천시장실, 한국자볼드 등 7곳에 대한 불법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현재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창원 노동지청 등 3곳에서 점거 농성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초법적인 존재입니다. 갑 중에 슈퍼갑입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법치를 붕괴시키고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민주노총 불법 간부들 사법당국은 모조리 검거해서 법의 근엄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니 사진이 정무관한테 네. 12일 날 재계가 정부한테 우리도 중국의 제조 2025와 같은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건의를 했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미래 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 예산도 그쪽으로 집중 투자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는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기업들이 갈 길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기업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날 장님 코끼리 만지듯 수박도 달듯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동해야 하는지 지향점과 전략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을 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나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원장님 말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당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맛배기만 최초로 입수한 거라서 이번에 철거하기로 한 11개 GP 사진을 다 입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앞뒤로 돼 있어가지고 쭉 펴서 다 보일 수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예, 다음번 이쪽에 전문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맛배기 같습니다. 예, 맛배기만 보여드려요. 예, 당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관광 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마침 우리 당에 한국관광협회 국내여행업위원회 위원장이 계셔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진흥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숙자 씨를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광특별위원회는 관광진흥특별위원회는 김명석 국내여행업 한국관광협회 국내여행업위원회 회장이십니다. 예, 임명장 김명석 위 사람을 바른미래당 관광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14일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숙자, 임명장 이숙자 위사람을 바른미래당 저출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년 11월 14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영서 대장 한 말씀 하시죠. 한국관광협회 국내여행업위원회 위원장하고 있는 김영선입니다. 우선 어느 당에도 없는 관광진흥특별위원회를 만들어주신 장국회원님 최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국민관광의 뿌리가 바로 서야 외국인도 다들 준비가 된다고 봅니다. 이랬던 저희가 국민관광 부분이 너무 좀 그런 연합했고 관광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부재가 있다 보니까 또 그 해외를 나가는 국민은 한 연간 한 3천만 명이 되고 외국인은 한 1,300만 명이 들어오다 보니 계속 관광 수지 적자는 근 20년간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역 관광 활성화 내지는 관광 진흥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고령화나 또 일자리 창출에서도 관광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 같고, 다른 어떤 당도 하지 않은 관광의 특별위원회를 진흥특별위원회를 만드신 바른미래당의 어떤 위원 확장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의원. 안녕하세요. 이숙자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내일이 수능일인데요. 전국의 수험생이라든가 수험생을 주신 학부모님 힘내라고 먼저 응원해드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저출산대책위원회 글로벌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당의 가장 강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내일 수능은 2000년 출생 밀레니엄 베이비가 탄생한 그나마 희망적인 가장 많은 인구수의 수험생들이 걸려들어서 수능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문제가 되어 있고, 정말 지금에 와서는 평균 요란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출산 장려를 어떻게 쓸 것이냐, 단기, 중기, 장기 정책으로 짜임새 있고 강력한 시행이 필요한 정책이 바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기준으로, 수험생 기준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수를 보면은 전국의 고등학교 250명의 학생 수를 가진 고등학교 400개가 1년에 사라지는 그런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이 정책을 주거 교육의 문제가 가장 많이 연관이 될 것 같고, 교육, 주거, 복지, 사회, 문화, 드디어 이제 간섭법까지 같이 총망라하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열심히 대책을 세우는 상황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비공개로 전화드립니다. 잠깐만. 저희 당이 여러 가지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돼서 당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또 지역 조직에서도 우리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 토론 배틀이 지난 일요일 날 16강에서 8강으로 진행이 됐고, 직능단체 회장단 산행이 24일 일요일에 있고요. 또 전국 청년 대학생회 위원회 발대식이 12월 1일에 있고,
성위원회 정치연수 일정이 11월 21일에서 22일에 홍천 유발지파크에서 열리고요. 또 지역구 현역위원 핵심 당원 연수 일정이 잡혀서 관악구 올 12월 7일, 해운대갑 11월 30일, 광주지역 11월 23일, 전남지역 11월 23일, 여주 양평지역 12월 3일, 수원시 갑지역 11월 22일, 군산지역 12월 7일 이렇게 쭉 열리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지역 조직 또 각 기능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축하하고 우리 당이 이제 더 앞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나갈 것을 제의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건위생 특별위원장 양건모 위원장이 나오셨는데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당의 특별한 제안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바른미래당 보건위생 특위위원장 양건모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미세먼지 경보일이 92일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차량 이부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가동률을 낮춘다든가 제한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는 어떤 카드뮴이라든가 중금속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성기 환자라든가 특히 영유아라든가 임산부에서는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환경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정부에서도 신속히 올해 국회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계속 또 연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금 한 11,500명한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세먼지를 어린이집에 3개, 경기도 같은 경우는 5개 이렇게 간헐적으로 줬다 말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일단 정책적으로 정책위원회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0세부터 5세 그리고 임산부에게 미세먼지 92일인데 50개씩 지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긴급하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제가 이렇게 같이 간단 얘기를 들어보면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에서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대책, 저출산 대책에 있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그 긴급 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800억 원을 이번에 이제 그 예산을 투영을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지금 실태라든가 점검이라든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전국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계속 중국 등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정부에서 우리 그 외교부라든가 이런 통해서 공기 어떤 나무 심기라든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 갖고 어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저감하는 대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 우리 여기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조금 더 다듬어 갖고 이 문제를 저희 바른미래당 참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서서 국민을 위해서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해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노인이라든가 그 어떤 장애인들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원장께서 특별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